자, 우리 좀 할까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아니, 고마워요. 아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경제학부에서 했던 그 박사가 아까 지금 방금 톡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왜안 오다가 이제 이제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어디 학교에 좀 이렇게 우선은 잠깐 정착할까 해서 막 유럽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교랑 교환 학생 그게 되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에 틸버그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지금 막 도착했대요. 그래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대학원 다닐 때 BK 이것 때문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지금 고대 계신 교수님이 거기 잠깐 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이렇게 대학원생들도 막 가고 해서 제 기억에는 하루 종일 축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갔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뭐 그 태어나셨죠? 아닌가? 아무튼 근데 월드컵 했었는데 그 히딩크라는 감독이 그 네덜란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그 해에 그 월드컵에서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이제 감독이 한국 대표 이 감독이니까 어차피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어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축구만 해. 밥 먹고 수업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 걔네들은 밖에 나가서 축구하는 거야. 고등학생들 같이. 그래서 다시 뭐 수업하고 그래서 축구장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동네에 조그만 핸드볼 구장 같은 그런 잔디가 되게 많아가지고 맨날 막 그렇게 해서 덕분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네덜란드 갈 때 같은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영광이었는데 아무튼 아마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이렇게 우선 정착을 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고요. 아 맞죠. 고등학교 때 수능 하실 때요 경제 선택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거의 혼자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뭐 그 수능 문제들도 가끔 이렇게 풀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경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원도 보니까 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는 되게 좋은데 문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물론 이제 포커스는 다르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공무원 시험 보거나 뭐 하거나 경제를 하시게 되면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시수가 많지 않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라는 거는 가능한 한 청강을 해서 듣든 어떻게 하던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경제 원론과 미시 거시 그 정도까지 뭐 화폐 금융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좀 듣고 졸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상황으로 가게 되면 뭐 법학과 수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학과에 이런 데 가가지고 갈 수 있는 뭐 기본적인 과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듣는 게 제일 그래도 왜냐면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래도 가장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유튜브에서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다 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수업 듣는 게 제일 좀 좋은 것 같고 좀 버거우면 청강이라도 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험 문제가 경제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 자꾸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수능에서도 잘 모르겠어. 퇴출된다면서.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과목이긴 한데 대학교 여기 와가지고 경제 원론 입문 뭐 듣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거나 뭐 회사 들어가면 다 경제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진입 장벽이 높고 수리적으로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쓸데없이 어렵게 많이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법고시 같은 거 할 때도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뭐 이익 형량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뭐 판결이나 선고했을 때 아니면 그 행위가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냐 이 모든 게 무조건 옳고 그른 게 100%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형량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경제학 마인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있었는데 그때도 경제학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퇴출됐어. 왜냐면 내가
변호사 사실을 준비하는데 헌법, 민법, 뭐 형법에서 내가 점수가 좀 떨어져가지고 탈락하게 되면 뭐 납득 가능한데 1차 시험에 경작이 있는데 경작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뭐 하는 거지? 해가지고 퇴출돼 버려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어렵게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그래서 과에서도 경제학과 이렇게 되면은 저 지방에 있는 많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막 금융 이런 걸 집어넣어야지 뭔가 돈을 버나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약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그래요. 수업을 막 하다가 이렇게 좀 학생들이 알아듣잖아. 그러면 교수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된대. 내가 잘못 가르치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미분하고 막 딱 했는데 표정들이 막 와 어렵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겠지 이렇게 돼야지 야 저 교수님은 천재인가 보다 또 이렇게 돼서 약간 그렇게 경작이 수학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진짜 기라성 같은 천재들도 많은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종 경작 시험 문제들도 보면 나날이 막 경쟁하듯이 어려워져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좀 내세요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지 뭐. 한국은행 같은 데도 보면은 되게 시험 문제들이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학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대 정도면 그냥 취업 안 되는데 어디 갈까? 그럼 한국은행 시험이나 볼까? 그럼 진짜 붙었다니까.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는요 합격하기 힘들고 그냥 더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것까지 막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경쟁도 치열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은행에 딱 가려고 하는 친구들 정도면 다른 선택지가 많잖아. 우리 경작에서 선택 얘기한 것처럼 뭐 행시를 볼까 유학을 갈까 막 선택지 중에서 한국은행을 딱 왔는데 한국은행 딱 오게 되면은 이게 와 내가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다니면서 해야지 이거보다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 성대를 딱 왔는데 내가 이게 성대 올 사람이 아닌데 와서 이 불만만 가득 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느낀 게 뭐냐면 시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시험을 봤는데 거의 반도 못 쓴 거야. 막 그러면은 내가 경제가 이 정도도 안 되나 하고 이제 막 좌절에 빠졌는데 합격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막 이게 와 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잘 모르는 애도 합격시켜줬네. 한국은행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자꾸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요. 시험 문제를 되게 쉽게 이렇게 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은 가능한 한 절대평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잘 준다고 했잖아. 근데 보통은 상대평가잖아. 그러면 성적에 민감하니까 시험 문제 쉽게 내잖아. 그러면 여러 문제 정도면은요 이게 점수들이 다 치열하게 거의 막 위에서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어디서 이걸 나눠야 되는가라고 하면 토론, 출석, 뭐 수업 태도, 질문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납득하기가 좀 되게 힘들단 말이야.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도 이제 원론 수준의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이게 못하면 상관없는데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퀴즈 같은 걸 옛날에 봤어요. 퀴즈 볼 때는 쉽게 내는데 다 100점이야, 다 100점. 그래서 우리는 퀴즈 안 보잖아. 왜 안 보게 됐냐면 어차피 봐도 여러분들은 100점이라니까 진짜 몇 번 아닌가 한번 해봐야 되나 다시. 옛날에 아무튼 여러분들의 바로 위 선배들은 다 진짜 100점을 맞아서 앞에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 어차피 퀴즈 2번 보는데 어차피 100점 맞는 거 상대평가니까 안 보는 거랑 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해가지고 없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를 그래서 어렵게 내잖아.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이 막 해서 점수가 1등이 막 70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상대평가에서 A+ 받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만약에 시험이 너무 쉽게 되면 또 뭐 거의 물수능 비슷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학점에 대해서 불만과 이런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 뭐 이렇게 경제학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어렵고 이런 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거는 이제 공부할 사람 대학원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좀 약간 그래서 선택도 안 하고 뭐 수능 사탐에서 없어지고 뭐 선택자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하는 분들은 또 되게 잘하더라고. 가끔 고등학생들도 뭐 경제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아니 거의 이거는 뭐 경제 원론 그 이상 되는 수준까지 이미 다 끝낸 것 같은 뭐 그런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점수 받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게 진도가 다 끝까지 못 나갈 수 있더라도 책이 그래도 어렵지 않고 괜찮게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쭉 이렇게 뒤에 거시까지도 한번 쭉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5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기술의 선택 이렇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L과 K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건 노동과 자본의 투입 양이 되는 거죠. 인풋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아웃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F라는 이렇게 변환시키는 요 관계, 요 함수 관계가 함수의 관계를 짓게 되는 요게 이게 바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짝 요 정도만 봐주시죠. 자, 밑에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샌드위치 가게의 경우에 확인했듯이 인풋 생산 요소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적절하게 있을 때가 가장 생산이 잘 돼요. 노동만 무조건 많고 자본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하지만 생산 요소는 서로 대체적일 수도 있다. 대체한다는 건 우리가 대체 관계가 보완적인 관계랑 대체적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과 K는 그래서 완전한 보완제도 아니고 완전한 대체제도 아닙니다. 보완적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완적이면서 또 어느 정도 대체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관계. 네,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생산함수가 나중에 생산함수로 설명을 할 건데 L의 2승이고 K의 만약에 1승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K에다가는 루트 이렇게 씌울게요.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L 루트 K 이렇게 합시다. 이거 다시 쓰면 L의 1승이고 K의 2분의 1승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A의 생산 방식이고요. B라는 생산함수는 이렇게 함수식으로 써요. 반대로 루트에는 L이 있고요. K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면 L의 루트는 2분의 1승이죠. K의 1승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약간 직관적인 감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A와 B 중에서 노동과 자본 중에서 노동을 투입했을 때 뭔가 성과가 팍팍 나는 경우는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위에 거지.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노동이 1, 2, 3, 4 증가하면 Q가 1, 2, 3, 4 증가하는데 자본은요 루트 속에 좀 갇혀 있잖아. 그래서 1일 때 1인데 2일 때는 루트 2 해가지고 약간 1.4 뭐 요 정도 되니까 4가 되었을 때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B보다 A가 얘는 오히려 요게 이제 가중치 중요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K가 훨씬 더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A와 B의 생산 방식 중에서 자, K가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우리가 아까 자본을 집약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집약적인 생산 또는 자본을 투입했을 때 성과가 더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본의 기여도가 큰 생산 방식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는 A다,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다 이런 식으로. 여기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함수식으로 주어져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산 방식이 있는 거야. 내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야. 생산하는 방식이 노동을 많이 쓰는 방식도 있고 자본을 많이 쓰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식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 그게 기술의 선택,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는 국제 경제까지 계속 얘기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 팔이, 어깨가 튼튼해, 그러면 야구를 하더라도 투수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고, 다리가 튼튼해, 그럼 운동선수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축구를 할까? 아니면은 육상 선수를 할까? 뭐 그런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술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기 세 번째 달러 볼게요. 표 7-3은 뭔진 모르겠지만 함수식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다양한 생산 기술 A, B, C, D, E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기저귀 100개를 생산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우리 표를 보시면 Q가 100개를 생산합니다. 100개 생산해. 우리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 때,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 비용을 적게 달성하는가. 내가 4.0을 받는다, 아니면 A+를 받는다, 그 목표가 있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서 과목을 할당하고 시간을 배분했을 때가 가장 나에게 손쉽게 목적을 달성하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니까 100개를 생산하는데 A 방식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 이렇게 있는데 A라는 기술 볼까요? 자본을 2개 썼고요, 노동을 10개를 썼습니다. 이거 반대가 되는 건 2의 기술을 볼까? 2의 기술은요, 거기 보니까 자본을 10개를 투입하고 노동을 2명 투입을 했습니다. 방식이 다르잖아. 자, 우리 다시 거기 표 거기 보시면 기술 A는 가장 노동 집약적이며, 그치, 노동을 인텐시브하게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A는 L 노동의 집약적인 노동 투입을 많이 하는 거야.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줄에 거기 보시면 E는 자본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노동과 자본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의 투입 비율이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K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용어 정리만 체크해 주시죠. 아니, 그러면 어떤 방식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하면은 노동을 많이 쓸까, 자본을 많이 쓸까,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공부를 할 때 수업을 몇 학점을 들을 것인가, 아침에 공부할 것인가, 밤에 할 것인가 등등등. 아니면 그냥 실강으로 들을 것인가. 그냥 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저장도 하니까 중간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저장해서 올라가니까 그걸로 해서 집에서 할 것인가. 뭐 그거 뭐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각각에 대한 가격이 있어야 돼. 노동에 대한 가격, 책에서는 이게 노동에 대한 가격이니까 프라이스인데 레이버 하첨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거기 위에 155페이지 위에 표 4번 볼게요. 노동에 대한 가격이 얼마야? 1달러. 자본에 대한 가격, 이제 나중에는 이제 R이라고 많이 써요. 책에 따라서는 V라고도 쓰는데 여기서는 K의 프라이스, 요것도 1달러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라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 총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우리가 TC는 뭐라고 그랬냐면 W 곱하기 L R 곱하기 K, 이게 총 비용이죠.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다음 챕터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A는 노동의 가격이 1이고 자본의 가격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지. 1이고 1이야. 노동과 자본을 몇 개 투입했습니까? 자본을 2개, 노동을 10개. 그래서 자본을 2개, 노동을 10개. 이렇게 투입을 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끝에 4번에 나와 있어요. 10 더하기 2 해서 1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밑에도 거기 계산을 해놨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번은 이때는 마찬가지입니다. 1 똑같은 상황인데 1 곱하기 노동을 2명 투입을 했고 1 곱하기 자본을 10개 투입해서 12.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시장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 방식을 선택하나 E 방식을 선택하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요. 비용 최소화가 되는 게 아니지. 거기 표를 보시면 어떤 방식이 제일 좋아요? C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비용이 제일 작죠. 그래서 미니마이즈 총 비용 하게 되는 것은 C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8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C의 생산 방식, C의 기술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A와 E를 비교하면 둘 다 비용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장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자, 거기 끝에 5번 제일 끝에 보시면 노동의 가격이 5달러로 올라갔어. 노동의 가격이 5달러로 올라갔고요. 자본의 가격은 여전히 1 이렇게 됐어. 자, 지금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쇼크가 왔어요. 충격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올라간 거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임금 협상을 하던 노조가 파업을 일으켜 가지고 아니 최저임금 등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각각의 생산 방식에 따른 비용이 달라져요. 자, A 방식을 썼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W 이게 W야? 예, 5로 바뀌었어. 10명을 쓰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갔는데 비싸진 노동자들을 10명 채용하고 자본의 가격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니까 5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의 가격은 5인데 똑같아요. 요식 관계식만 잘 보시면 돼. 자, 노동을 E는 2명 고용했고 자본을 10개 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20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는 A를 선택하던 E를 선택하던 나는 어떤 전략과 선택을 하던 비용은 똑같고 차라리 C가 이제 제일 비용 극소화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A와 B가 생산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느낌이 노동의 가격이 비싸지면 생산할 때 노동을 적게 쓰는 우리 소비자 선택도 마찬가지지. 사과를 살까 바나나 살까 할 때 사과 가격 비싸지면 그러면 비싸진 사과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대체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동의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야 우리가 좀 자본까지 조정할 수 있는 장기가 되면 점차 노동에 대한 채용 수를 좀 줄이고 자본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늘상 막 나오잖아 뉴스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들 그런 것도 대비를 이제 살짝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기업들이 한 번에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게 눈에 탁 드러나진 않지만 밑에 막 그렇게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거기에 대응하고 지금 AI로 대체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자, 거기 표 살펴봤을 땐 이렇게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치, 2가 20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내용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155페이지 표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설명은 그냥 읽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만 밑줄 치시면 그냥 한번 보시면 생산 기술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생산 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 방식을 이렇게 빨리빨리 공룡같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뭐 도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거는 다음 챕터거든요. 조금 더 할까 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론 문제를 제가 2개 올려놨어요. 지난 챕터에 한 거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좀 몇 개 끌적끌적 댓글을 아마 무조건 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달아도 돼요. 안 달아도 돼. 안 달아도 되는데 그래도 좀 다는 게 좋지 않을까? 길게 안 달아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뭐 앞에 친구 쓴 거 살짝 이렇게 보셔가지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